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몽골 소설 골랐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소설 했던 기억이 있나요? 다 잊으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 해질 무렵 안개 정원이라는 소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오늘은 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 몽골 편입니다. 낯선 이름이죠. 게 아유르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게 아유르잔의 눈의 전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혹시 몽골 밴드 중에 얼터너티브 락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 중에 후라고 아십니까? 후. 우리 더 후. 60년대 말 70년대에 활약했던 그 밴드 말고요. 더 HU입니다. HU. 더 후인데 정말 몽골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몽골 악기의 위력을 볼 수 있는 이 밴드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아, 이런 게 몽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몽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게르도 있을 테고요. 탱구르, 탱게르, 그리고 초원들, 사막들,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 눈의 전설입니다. 이 게 아유르잔의 단편소설, 눈의 전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몽골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넓은 땅이죠. 인구는 30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GNP는 5,000달러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울란바토르가 수도이고요.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주로 울란바토르에 모여 살고요. 나머지들은 유목민처럼 곳곳에 흩어 삽니다. 넓은 땅인데 이렇게 사람 사는 곳은 많지 않죠. 인구 밀도는 아주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의 소설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네팔도 가고 우리 캄보디아도 가고 할 텐데 소설에 고마운 게 바로 이런 점이죠. 우리가 몰랐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이 게 아유르잔은 1970년 비아홍고르 아이막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지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지도 찾는 걸 참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3D로 보는 구글 지도를 찾아보면서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많은가 봐요. 1970년생입니다. 요즘에 70년생이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몽고에서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고리키 문과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하죠. 명문대학이죠. 러시아 고리키 문과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하나가 고리키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저에게 보내준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제 서재에 아주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물론 떠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폼나니까 러시아로 된 도스토옙스키 전집 딱 모셔놨습니다. 신문 기자를 역임했고요. 처음에는 시집을 썼다고 합니다. 홀로 연한 나무 등 많은 시집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번역과 러시아와 영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많은 외국 소설들을 번역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소설도 아주 잘 씁니다. 특히 한국에는 2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샤먼의 전설, 이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샤먼들의 이야기들, 아마 우리나라의 샤먼의 전통과 관련지어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바이카로 근처의 샤먼의 이야기들을 아주 매혹적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경험과 허구, 그리고 환상과 현실 등등을 넘나드는 이 수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공부한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편집자 일도 많이 하는데 이 편집이란
몽골의 전설이나 신화들을 에디팅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샤먼의 전설은 장편 소설이고요. 이 눈의 전설은 단편 소설 모음집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작가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의 전설이라는 책에 여기는 19편의 단편과 3편의 짤막한 산문이 실려 있는데요. 이 작가의 말에 맨 앞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그 편지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학생 시절 나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며 지냈다. 우리 할머니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셨던 분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할머니를 위해 이 책을 썼다. 모스크바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며 날개 달린 여자와 만났으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꽤 큰 까마귀가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을 공격해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새들과 싸웠다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단편소설도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왜 할머니처럼 살지 않는 걸까? 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넘나들면서 사는 이 할머니의 삶이 사라졌죠. 작가는 바로 이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이런 상상력이 작가 게 아요르잔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펼치면은 이 헌사라고 그러죠. 헌사라고 해서 맨 앞에 초자연적인 신비를 진심으로 믿으셨고 지금 어딘가에 존재해 계시는 할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 빅토르 초이라는 이 한국계 러시아인 아십니까? 고려인 있죠. 고려인 이 빅토르 초이. 이 빅토르 초이의 노래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까 나는, 아니면 어느 초원에 돌이 되어 누워 있을까, 아니면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일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빅토르 최 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단한 락커입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러시아의 락도 상당하거든요. 앨범도 꽤 나와 있습니다. 이 빅토르 초이가 그 중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이 락커입니다. 락 아티스트입니다. 우리 게 아이루즈난도 빅토르 초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작가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가는 선 같기도 하죠. 그러면서 훨씬 더 가깝게 와 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몽고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구성을 보면은 제1부가 눈의 전설이라는 단편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제2부는 죽어간 새의 날개인데 여러 편의 꽁트라고 하죠. 꽁트 형식의 짤막한, 많으면 10페이지, 작으면 대여섯 페이지의 짧은 꽁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꽁트들이 아주 재밌어요. 현실과 이 허구, 그리고 이 초월적인 세계와 이 경험적인 세계를 넘나드는 정말 대단한 유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 매직 리얼리즘의 한 흐름 같기도 한 그런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3부는 신이한 노인 이야기고요. 제4부는 시간의 마법사라고 해서 자신의 그 에세이들이, 짤막한 산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알찬 구성입니다. 알찬 구성 이러니까 무슨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알찬 구성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런 인재들이 있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샤먼의 전설도 함께 보시면은 몽고의 문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눈의 전설은 폭설에 갇힌 어느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그린 단편 소설입니다. 잘 쓴 소설입니다. 대단히 시적이고요. 대단히 은유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상상력을 동원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결이 다양하고 깊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자연 속에서 살아온 몽골인들의 독특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전체 그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실려 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존재하고 있을 때 결코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을 쓰는데 참 있을 때는 잘 못하게 되죠. 잘해야지 하면서도. 그리고 이 부재 이후에야, 사라지고 난 이후에야 후회에 몸서리를 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젊음이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잃고 있는 일상이든, 그게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잘 몰랐었죠. 하지만 젊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그 그림자가 자신에게서 달아나 버린 것처럼 충격을 느끼며 젊음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리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네, 프롤로그에서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폭설에 갇힌 어느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그린 단편소설 눈의 전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이 왔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조그만 마을, 한 60명 남짓 그 주민들이 사는 조그만 마을이 완전히 눈에 갇혀버립니다. 고립돼 버리죠. 그러니까 위로 길을 터요. 이게 좌우로 길을 트고 눈길을 트고 또 위로도 숨구멍을 내놓고 합니다. 이 밖으로는 아득한 하늘만 펼쳐지고요. 어디서도 구원의 손길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신랑과 어린 신부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수, 어르신의 그 깊은 배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 몽골 산맥이 있는 쪽으로는 눈이 진짜 무섭게 많이 온다네요. 그리고 이게 녹으면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진다고 합니다. 이 눈이 녹으면서 홍수와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바로 이게 폭설 속의 삶을 그리면서 동시에 눈이 녹으면서 홍수로 인해서 다 사라져간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태우려고 하는 그 우리 노인의 그 해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중요한 구절들, 몇몇 구절들 보겠습니다. 눈을 뚫었다고 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눈을 아무리 위로 뚫어도 세상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얀 벌판과 눈이 쌓인 벌판과 푸른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인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광막하다는 말이 이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위 몇백 리가 모두 이런 눈으로 세상이 온통 소리 없이 눈에 덮여버린 것일까? 사람들은 눈에 묻힌 지하 세계에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높은 계단을 만들고 출구를 팠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닌가. 홀로 사는 남자는 아내를 갈망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편안한 여인과 조용히 만나고 싶어 한다. 이처럼 눈에 갇힌 사람들은 하늘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눈에 갇힌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내면의 어떤 뭔가 욕망을 발현하지 못한 상황의 은유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적이어서 해석의 가능성이 대단히 넓게 열려있는 텍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폭설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죠. 이 코비드-19라는 코로나19라는 19라는 이 폭설 속에 갇혀서 간신히 손을 내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고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몽골의 삶과 풍경을 아는 것도 뭐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걸 은유적으로 읽으면은 폭설 속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어쩐지 포개져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간절한 삶의 간절함. 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삶이 간절하고요. 또 그 삶을 간절하게 기원했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기원했겠습니까? 자, 여기 아저씨가 나오는데요. 아저씨는 아내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이는 어린 신랑입니다. 신랑은 나중에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마는 얘야, 넌 밖으로 나가보지 않을 테냐? 아니지. 아이라고 하는 게 입에 붙어버렸구나. 이제 어리지만 결혼했으니까요. 너도 이제 성인이지. 삶이란 정말 좋은 거란다. 마치 밖에 있는 하늘과 대지처럼 말이야. 인간은 정말 좋은 것을 오래 볼 운을 갖지 못한 존재이지. 어서 한번 밖을 살펴보고 내려오너라. 내게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다. 인간은 정말 좋은 것을 오래 볼 행운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번 밖을 살펴보고 오너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얘야, 우리는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모두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이 얘기입니다. 간절하죠. 석 달이 지나면은 이 눈이 녹아서 거센 홍수가 밀려올 테고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고마움, 정말 좋은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소설 잘 썼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는 위로 올라가 출구로 머리를 내밀었다. 정말 희디인 세상, 푸르디 푸른 하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이 부셔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 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늘 유해하면서 간절함과 절실함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아프게, 정말 간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식으로 읽으실 수 있겠죠. 이 배려와 사랑인데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모장 노인의 경우인데 이 모장은 몽골어로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홍수에 대비해서 어렵게 배를 만들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부분 잠깐 보시죠. 모장 노인은 창고 문을 열며 겨울을 나면서 배 한 척을 만들었네. 이 배는 아주 크기 때문에 10명 이상 탈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녹을 때도 아주 빠르게 녹는다는 말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몽고판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모장 노인은 자신 직접 이 배를 만들고서 자신 타지 않겠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 타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내와 어린 신부의 경우 볼까요? 사내는 앞에서 봤던 아저씨입니다. 어린 신부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영혼이 있지 않고 어린 신랑은 죽었습니다. 먼저 기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 했지만 남자는 그 연약한 육체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저 세상에서 만날 고인이 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좀 야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젊은 이 신부와 사내의 애틋한 사랑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마지막과 만나려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이 모장 노인의 경우가 아프게 와닿습니다. 결국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거의 다 죽고 노인 하나와 아이를 가진 여성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3명이 살아남는 거죠. 그 중에 내가 뱃속에 있던 아이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몽고의 어떤 역사의 은유로도 익히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몽고의 전설을 이렇게 소설로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그 기원을 쫓아가는 신화적인 소설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화적 소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은유로도 읽힙니다. 아무튼 만만치가 않은 작품입니다. 이게 배려와 사랑이 이 마지막에 긴 여운을 남기면서 눈의 전설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소설들을 번역하신 분들께 저는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안나 선생이 번역하셨는데
샤머니 전설도 이분이 번역하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번역자가 없으면 이런 소설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유르자라는 사람의 그 소설 쓰기 수준이 만만치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눈의 전설 그리고 샤머니 전설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